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크로스 컨트리 4편입니다.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나는 모세를 따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돌집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남자가 나오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미국인이 차를 사길 원해요. 현금이 있어요. 당신들 운이 좋은데 오늘은 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놓고 싶더라고. 그가 가진 트럭은 낡고 녹슨 것들 뿐이었지만 엔진도 쓸만했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모세가 그날 밤 트럭에서 자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세에게 이제 혼자 알아서 하겠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통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세는 내가 필요한 출국 서류나 지도 같은 것들을 구해오겠다고 나갔습니다. 혼자 트럭에 앉아 모세를 기다리고 있자니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1500km가 넘는 길을 달리면서 검문소도 몇 개나 지나야 하고 더욱이 그 모든 것들을 지도 하나에만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 나와 함께 나이지리아로 이 트럭을 타고 가준다면 길을 안내해 준 대가로 당신에게 이 트럭을 주겠소. 어때요? 나는 그가 사양하거나 적어도 잠깐 생각이라도 해볼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시장에서 구해온 식량 자루를 뒷자리에 던져놓고는 남은 돈을 내게 건네며 말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겠소. 시에라리온에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우리 앞에 2대의 군용 트럭이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6명의 군인들이 모두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그중 1명은 트럭에 안착된 대포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서류. 1명이 다가와 유리창으로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그날 아침 모세가 가져다 준 서류를 내밀자 그 군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합니다. $50야. 비자 값이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미 대사관과 통화를 했어. 대사 본인이 내 증명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대체 왜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도 나를 날카롭게 노려봤지만 나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2명의 군인들이 다가오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저지하며 말합니다. 어쨌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몫으로 $10는 내야 해. 나는 내 행운을 더 이상 시험하고 싶지 않아 $10를 내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까지 이런 곳을 4곳 더 통과해야 했고 상황은 익숙해져서 수월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바람에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우리는 밤낮을 달려 지체된 시간을 보충하기로 하고 모세와 내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리베리아의 수도인 몰로비아 동쪽으로 30분 정도 달리자 우리는 마지막 라디오 송전탑을 지나 길고 깊은 열대우림지로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벌목한 평지를 지나는 것 말고는 몇 시간씩 대나무, 마호가니, 이름도 모를 넝쿨 식물들로 이루어진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 차가 좁은 길을 지날 때면 작은 덤풀과 나뭇잎이
차 옆을 척척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셋째 날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해안가에 다다랐고 지는 석양을 등지고 날아오르는 플라밍고 떼를 보았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에 수천의 플라밍고가 만들어내는 핑크빛 장관은 너무나 아름다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저녁을 먹고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해서 손도 까딱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에게 진짜 아프리카 정글에서 밤을 지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모세는 벌써 소시지 캔과 토마토 2개, 2리터들이 물병을 트럭 뒤쪽에 늘어놓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고마워요, 모세. 저쪽에 강이 있어. 세수할 거면 거기 가서 해요. 모세가 가리킨 곳으로 가자 진흙과 자갈이 뒤섞인 둑이 나왔습니다. 뚝을 내려 강으로 발을 내딛자 진흙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신발을 찾으려고 손으로 진흙 바닥을 더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하더니 뭔가 거친 통나무 같은 것이 표면으로 빠르게 솟아오릅니다. 길이가 좋기 3m는 될 것 같은 악어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악어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한 채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나는 천천히 물러서지만 다음 순간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물속으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호라도 되는 양 악어는 빠르게 나에게 헤엄쳐 옵니다. 나는 최대한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오즈의 땅에서 죽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모두가 옳았습니다. 난 절대로 이 아프리카로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악어는 날카롭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진흙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악어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악어는 다시 한번 진흙에서 뒹굴더니 빠르게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모세의 손에는 소년 갱단들에게 빼앗은 반자동 소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만일을 위해서 이걸 챙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 베냉의 수도 포르토노보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는 버스로 이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나와 인사를 나눈 뒤 자기의 트럭을 자랑스럽게 몰고 떠났습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한 남자가 길을 막고 섭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비키지 않으면 자기 신발에다 오줌을 싸겠다고 했더니 그는 껄껄 웃으며 옆으로 비켜섭니다. 나는 아직도 모세가 친절한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모세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로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라고스의 호텔로 돌아와 지난 3일치의 먼지와 땀과 피를 긴 샤워로 씻어낸 다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나는 침대로 가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막 집어드는데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누구시죠?
대답도 없이 갑자기 방문이 획 열리고 거기에는 프론트 매니저와 그 뒤로 검은색 수트를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 나는 프론트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수트남들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고 있다가 밖에서 문을 닫고는 가버립니다.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무슨 일이냐고. SSS.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내 뒤로 걸어와 내 팔과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내 다리를 잡고는 둘이 방을 가로질러 유리창으로 갑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덥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덮칩니다. 나는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내 몸은 창문에 거꾸로 매달린 채 호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거꾸로 매달린 채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혹시라도 그가 내 발을 놓칠까봐 두려워 꼼짝을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알렉스 크로스 형사. 이젠 떠나야 할 시간이 됐어.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일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 피가 몰려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등은 유리창 트랙에 긁혀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다시 내 호텔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SS맨을 덮치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내 갈비뼈에 총을 누르며 말합니다. 진정하라고. 여기서 총에 맞아 죽고 싶지는 않을 거 아냐. 그렇지? 그때 내 침대 위에 놓인 짐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 들어. 누가 너희들을 보냈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고. 이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야. 내가 소리칩니다. 그들은 대답 없이 나를 붙잡고 방 밖으로 나가서 방문을 잠그고는 열쇠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가 크로스 형사.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지막 경고라고. 그렇게 나는 아무 단서도 없이 방 열쇠도 없이 호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경찰이든 아니든 타이거의 사주를 받았건 상관없이 그들이 취할 행동은 이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타이거를 위해 살인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로비로 내려와 방을 달라고 했지만 빈 방이 없다고 이미 체크아웃 했으니 나가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다른 호텔 대여섯 군데를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를 습격했던 그들이 어쩌면 정말로 정부 쪽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안 플래티에게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다시 연락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소디 마켓에 양탄자 파는 청년밖에 없어서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달려가 어렵게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대신 다른 중년의 남자가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는 토군보라는 이름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님이 오자 비키라고 손짓하며 나를 무시했습니다. 마냥 그곳에서 기다릴 수는 없어서 다시 택시를 타고 미국 영사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플랜 D가 떠올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잠깐 옆으로 좀 세워달라고 한 뒤 짐 가방을 뒤져
처음 나이지리아로 올 때 입었던 바지에서 봄바타 목사의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택시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짜증스럽게 기다리고 서 있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휴대폰 잠깐 빌리는데 얼마면 될까요? 두 시간 후 나는 봄바타 목사의 사무실에서 저녁을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영양 스테이크와 호박, 샐러드를 올려놓고 포도주를 곁들인 근사한 저녁 식사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근사한 식사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엉망이 된 내 얼굴을 걱정하며 공항에서 헤어진 뒤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지만 나는 그저 넘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혹시 타이거라고 불리는 청부 살인범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달리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알렉스, 내가 볼 때 당신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오늘 밤 잘 곳인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재워주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 교구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안 되겠고 대신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가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타이거란 자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내 사촌인데 적어도 내 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죠. 그녀의 이름은 아덴텐시였고 목사의 말처럼 내가 본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라고스 최대 신문인 가디언지의 기자이기도 했죠.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기가 타이거와 그 갱단을 2년 넘게 추격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일단 타이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쫓고 있는 자는 그 첫 번째라고 말하는 덩치 큰 사람이에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신문사 하나 쑥대밭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건 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타이거 같은 자를 쫓는 건 당신 같은 기자한테도 너무 위험한 일일 텐데.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어떤 일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당신만 봐도 그렇죠. 당신도 목숨을 내놓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네요.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슴 같은 눈과 여배우급의 외모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덴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어떻게 그녀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까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타이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지 방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타이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알아요.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나만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로고스에서는 신문사 사무실도 시장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에 원하는 게 뭐죠? 타이거 같은 살인범을 찾아 워싱턴에서 아프리카까지 날아온 형사 이야기. 어느 기자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인터뷰가 아니고 난 형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일 뿐이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크로스 형사,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요? 이 괴물 같은 인간은 수백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나도 압니다. 내 소중한 친구와 그녀의 가족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중 한 명은 내 오빠고요. 이제 내가 왜 그자의 이야기를 이토록 쓰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미스 텐 씨, 아덴이라고 불러요. 모두들 그렇게 부르니까. 아덴, 타이거가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당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도 당신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일단 같이 일하기로 하죠. 아, 그리고 알렉스라고 불러요. 모두들 그렇게 부르니까. 수단 남쪽 다루프르 제일 가는 부자인 모하메드 쇼올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걸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집 본관은 500평이 넘고 그 옆으로 식물 온실이 붙어 있으며 200평짜리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숄은 타이거를 보자 반가운 악수를 건네며 말합니다. 환영해요, 친구. 당신의 팀원들은 밖에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라고 일러뒀소. 타이거는 로키츠에게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잘 챙기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숄의 두 보디가드가 이 소년 갱단을 재밌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실컷 깔보고 비웃으라고. 과소평가는 늘 우리 애들한테 이득이 될 테니까. 타이거는 생각합니다. 타이거는 숄을 따라 높고 호화로운 현관을 지나 숄의 두 아들들이 과외 선생과 수업을 하고 있는 거실을 가로질러 이국적인 열대 과일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찬 식물 온실로 들어섭니다. 타이거가 음료를 거절하자 숄은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뒤편 금고문을 열어 큰 봉투를 꺼내 라탄 의자에 앉습니다. 타이거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다 확인한 다음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 식물 온실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난 다행히 운이 좋았소. 그냥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 바쁘고 똑똑하게 살았더군요. 숄은 칭찬에 기분이 한껏 들떠서는 떠들어댑니다. 사실이요. 정부 일과 내 사업 사이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살긴 했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짓거려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바빴던 거지. 숄은 갑자기 겁에 질려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요, 믿어주시오. 난 당신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소. 아니, 당신이 떠들고 다녔다는 걸 다 알아. 여기자 아덴 텐 씨. 타이거는 손가락으로 우돛 칼날을 열어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로키츠, 시작하라고. 모조리 죽여버려. 세상에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라고. 몇 초 후 온실 전체가 자동 소총과 곤총 소리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모하메드 숄이 일어나려고 하지만 타이거는 재빨리 그의 머리를 잡고 유리벽에 내리꽂습니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고 숄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거 들려? 타이거는 고함을 지릅니다. 이게 들리느냐고.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때마침 자동소총 소리가 다닥다닥 들리고 여자들과 소년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저 소리, 타이거는 두 손으로 숄의 목을 누르며 말합니다. 이건 다 너의 실수 때문이야. 저건 너의 탐욕의 소리고 너의 멍청함의 울부짖음이라고. 숄의 눈은 시뻘개지고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타이거는 광기에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다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타이거는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만큼 모하메드 숄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오합니다. 그때 온실의 문이 박살나면서 숄의 두 보디가드가 뛰어들어옵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봐. 타이거는 한 손으로 숄을 일으켜 세워 방패막이로 삼은 뒤 발목에서 권총을 꺼내 쏩니다. 보디가드 한 명이 목에 권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남은 한 명이 총을 쏘지만 숄의 어깨에 맞습니다. 타이거가 숄을 보디가드 앞으로 밀쳐내자 숄이 그를 안은 채 앞으로 쓰러집니다. 타이거는 쓰러진 보디가드의 얼굴에 총알을 박아 넣습니다.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 갱단의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로키츠가 온실로 뛰어들어와 묻습니다. 아이들의 과외 선생은 어떻게 할까요? 처리해. 타이거가 말합니다. 타이거는 숄이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지켜보다가 다리에 총을 쏜 다음 로키츠에게 수류탄을 주며 말합니다. 미스터 숄을 묶어. 이건 입에 처박아 넣고 떠나기 전에 핀 뽑는 거 잊지 말도록. 아덴을 만나고 온 날 밤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이 집안에서 습격을 당했는데 아무래도 타이거의 짓인 것 같다는 겁니다. 타이거가 왜 수단까지 가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타이거가 수단에서 자주 사업을 했다는 건 분명해요. 어떤 종류의 사업이죠? 무기? 마약? 소년들이요. 그의 갱단들이죠. 타이거는 다르푸르 피난민 수용소에서 소년들을 모집해왔어요. 아덴은 수단으로 가는 비행기를 수배해 놓을 테니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케아 군사 주둔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알렉스,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해요. 다르푸르는 말도 안 되게 참혹한 곳이에요. 걱정 말아요. 나도 참혹한 광경은 좀 익숙한 편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건 본 적도 없을걸요. 장담하건대 이렇게 참혹한 광경은 보도 듣도 못했을 거예요, 알렉스. 지금까지 아덴의 연줄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우리는 아덴의 전화 몇 통으로 다르푸르로 가는 군수물자 수송선을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다르푸르로 기장, 수수, 식용유 같은 걸 싣고 가는 중이었고 민간인은 나와 아덴뿐이었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아덴은 다르푸르와 수단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알렉스, 강간은 이 시민전쟁에 끔찍한 무기가 돼버렸어요. 미국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간혹 잔자위드 민병대들은 여자의 다리부터 부러뜨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불구로 살라는 거죠. 그들은 또 여자들을 고문하는 걸 좋아해요.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기도 하고 손톱을 뽑기도 하죠. 가끔은 평화 중재자들조차 강간을 일삼고 난민보호소의 여자들을 매춘부로 만들어서 돈을 벌기도 해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일의 배후에 수단 정부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당신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을 믿지 못할 거예요, 알렉스. 난 그 모든 불행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요. 시에라리온에 있을 때 한 남자와 약속을 했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국인들에게 말해주겠노라고. 여기가 칼마예요. 아덴은 지도에 표시된 노란색 삼각형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다르푸르의 가장 큰 캠프 중 하나죠.
다르푸르에는 모두 100개의 캠프가 있어요. 여기 노란색은 현재 운영 중이라는 뜻이고, 초록은 우기에는 접근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고, 파란색은 민간인 통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빨간색은 뭐죠? 지도에는 14개의 빨간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합니다. 빨간색은 완전히 파괴된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잔자위드 민병대는 식량이든 가축이든 손에 잡히는 건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는 사람과 동물들의 시체를 우물에 던져버리죠. 아무도 다시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랍어로 잔자위드는 말을 탄 총잡이란 뜻이에요. 잔자위드 민병대는 현 정부를 등에 업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수천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건 마치 르완다의 재현 같았습니다. 어쩌면 르완다보다 더 나쁜 건지도 모르겠죠. 이번에는 온 세계가 다 지켜만 보고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12,000피트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시민전쟁도 대량 학살도 없고 썩어빠진 정부도 없는 그저 끝없이 평화롭게 펼쳐진 사막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름답고도 끔찍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옥의 땅에 착륙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니알라 군대 주둔지에서 우리는 칼마 캠프로 곡식과 아기용 분유를 싣고 가는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칼마 캠프는 캠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텐트들과 가마니로 얼기설기 지은 오두막들이 몇 마일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가 아니라 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 중앙광장의 지붕 없는 학교와 그 옆의 무료 급식소를 제외하고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덴은 나를 곧장 유엔의 난민 구호소 텐트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주겠다는 젊은 군인 엠마누엘을 만났습니다. 이 캠프의 80%가 여자들입니다. 시민전쟁에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도시예요, 알렉스. 곧 내 말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아덴이나 엠마누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캠프에서 만난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그들은 시에라레온의 모세처럼 자기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외지인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 앞에서 돗자리를 짜고 있던 마디나라는 여자는 칼마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자위드가 그녀의 마을을 파괴하고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웃과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산채로 타 죽었고 그녀만이 간신히 세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이곳 칼마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 셋이 모두 캠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짜고 있는 돗자리는 두다라는 벌레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벌레는 밤에 땅 위로 올라와 난민들의 피부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돗자리를 팔아 번 돈은 전부 양파와 곡식을 사는 데 들어가지만 언젠가 돈이 모이면 천을 좀 사서 옷을 새로 만들어 입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 온 이후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언제 여기 도착했나요?
3년 전이었어요. 매년 내 아이들을 하나씩 잃었거든요. 나는 되도록 많은 캠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의료용 텐트에 들어왔을 때 그냥 돌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텐트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침대 하나에 2~3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다닐 통로도 없을 만큼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더 문제는 아직도 밖에는 수백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덴이 말했습니다. 의약품은 귀하고 그나마 구호물품도 대부분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빼돌려지고 있죠. 굶주림과 폐렴, 말라리아, 심지어 설사조차도 여기서는 치명적이에요. 게다가 식수와 위생 문제도 심각하고요.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어요. 더욱이 1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이곳에 의료진이라고는 의사 1명에 자원봉사 간호사 2명이 전부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여자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흐릿하고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귓가에 모여있는 파리떼를 손으로 날려버리며 임마누엘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어떻게 말하나요? 알라마크. 나는 그 어린아이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라마크. 아덴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알렉스, 이제 가야 해요. 당신은 이곳에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에 관해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갈 수 없소. 나는 엠마누엘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엠마누엘의 거침없는 대답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 사람 중에 누가 총을 다룰 줄 아나요? 아덴은 땔감을 구하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칼마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잔자위드 순찰병들은 언제나 캠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막을 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캠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강간을 당하든 총에 맞아 죽든 아니면 강간당한 후에 총에 맞아 죽든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주위에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의 운명에 맡긴 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땔감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엠마누엘은 내게 구형 M16을 주며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총을 쏘세요. 장담하는데 잔자위드들은 절대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훈련받은 전사들이에요. 말 위에서나 낙타 위에서나 백발백중이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절대 망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덴은 내 소매를 잡으며 말합니다. 알렉스, 정말 이 일을 해야겠어요? 물론이에요, 아덴. 난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1시간 후 우리는 20명 남짓한 여자들과 캠프를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아기를 업고 있었고 그중 1명은 나무를 싣기 위해 늙은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덴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난 당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게 나니까, 안 그래요? 땔감 구하기가 몇 년씩 지속되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캠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멀고 공포스러운 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여정 동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사라진 아이들이나 타이거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기 이 여자분 얘기가 자기 섹터에 오두막에 남자아이 셋이 살았는데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곳이 비어있다고 하네요. 엠마누엘이 말했습니다. 이곳 상황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특이한 점인 건가요? 그냥 사라져버린 건 특이한 게 없지만 문제는 애들이 자기들 물건을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다 남겨뒀다는 점이랍니다. 또 전투복을 입은 큰 덩치의 남자도 봤는데 이 여자분 말로는 그가 타이거라는군요. 사라진 아이들 중에 부모가 있는 아이는 있었나요? 부모 없어,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떠나는 걸 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 아이들이 덩치 큰 남자와 함께 떠났다고 하네요. 임마누엘이 말합니다. 2시간을 쉬지 않고 걸은 끝에 우리는 낮은 덤풀숲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땅바닥에 나무를 쌀 보자기를 펼쳐놓고 가지를 꺾어 쌓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이 잔자위드 순찰대를 살피는 동안 나와 아데는 여자들을 도와 땔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엄마와 나는 한 팀이 되어 아이들처럼 손짓 몸짓으로 대화를 했는데 내가 가지 2개를 꺾어 사슴뿔처럼 머리에 붙이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며 눈을 멀리 있는 뭔가에 고정한 채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도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멀리서 작은 먼지구름만 보일 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엠마누엘이 모두를 향해 뛰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두 캠프로 뛰어요. 지금 당장 달려.